600여 년 전 조선은 왜구의 노략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도 왜구들이 들이닥쳤죠. 그러니 조선은 왜구에게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오는 일이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 서원의 주인공 이해 선생이십니다. 자, 조선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두산 공원 일대에선 해마다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립니다. 먼 옛날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거죠. 조선에선 태종 때부터 꾸준히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통신사 중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가 있으니 바로 울산 출신의 이예입니다. 조선 초기의 명성을 떨친 최초의 대일 외교관이었죠. 학성 이씨의 시조로서 조정으로부터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교관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현재 우리 외교부 쪽에서도, 외교통상부 쪽에서도 이제 외교관이 본받아야 될 역사적 인물로서 이해를 꼽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고, 사실 71세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게 73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만년에, 옛날 같으면 정말 활동을 안 할 시기인데도 멀리까지 가서 그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이해가 태어난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침략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훔쳐가는 등 큰 골칫거리였죠. 왜구의 잦은 침략은 국력이 약해진 고려의 멸망을 앞당긴 요인이었습니다. 고려 정부는 도서 연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륙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구들은 여기에 이끌려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곡창지대는 거의 다 연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곡창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해가 살던 울주군에도 왜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8살이던 이해는 왜구에 의해 어머니가 납치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해가 24살 되던 해 울주군수가 왜구에게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냐? 나는 아전 이해라 하오. 어르신께서 잡혀가시는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소. 부디 나도 데려가 주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단 이 녀석 데려가라. 하이. 놓으시오.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상전을 위해 왜구를 따라 나서다니 대단한 충심이었습니다. 서심하에 도착하면 처자들 모두 죽이라. 하이! 저기 무슨 일이냐? 관아에서 쓰는 은그릇이요. 받아주시오. 오호, 이 귀한 것을 왜 내게 주느냐? 조선에서 잡혀간 포로는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린다 들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나리를 보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네가 진정한 조선의 관리다. 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사시마에 도착하거든 이자들이 묵을 자리를 알아봐라. 하이. 고맙습니다. 나리. 상전을 위하는 이해의 심성에 왜구들은 감동했죠. 이때 공을 인정받아 이해는 아전 신분을 면하고 관직을 하사받습니다. 당시에 일본 사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사를 위주로 한 사회였고, 거기도 이게 주군과 이제 거기에 있는 부하 사이 어떤 뭐 의리라든지 이런 뭐 게 있으니까,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일본적인 심성에서도 대단히 이렇게 훌륭한 태도로 비쳤다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중앙으로 진출한 이해는 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 업무를 맡습니다. 특히 스시마를 자주 방문해 도주 소 사다모치와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스시마 도주는 외구를 통제하는 일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별일은 없으시모니까. 덕분에 조선에 침입하는 외구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조정에서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 몸에게 관직까지 주셨는데 책임감 이빠이 큰 몸이다. 특히 지난번엔 외구에 사로잡힌 조선인 포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해서 조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조미 150석과 콩 150석을 하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오, 수고이. 외국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도주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조정에서도 스시마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입니다. 앞으로는 식량뿐 아니라 조선의 문물까지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당시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이 스시마의 식량을 원정함으로써 도주 스스로 왜구를 통제하게 했죠. 하지만 도주가 죽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충청도 서천군에 왜구들이 배 50여 척을 이끌고 침입하는 겁니다. 상황에 했던 태종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정황을 기록한 정대마도 교서에는 태종의 분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구 침략을 단절시키고자 스시마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세종 원년 병선 227척이 스시마로 진격합니다. 가옥 2000여호를 불지르고 왜구 114명을 무찌르죠. 스시마 도주는 항복하고 전쟁은 종결됐습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를 드러냈죠. 당시 이해는 병마 부수로 참여해 선봉에서 길을 인도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등 큰 공을 세웁니다. 대마도 정벌에서 커다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해로에 익숙하고 또 대마도 내의 정세 또 지리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해는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외교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왜구 문제가 일단락되자 조선은 외인들이 무역을 하도록 삼포를 개항합니다.
이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어 외구의 수를 줄이고자 한 거죠. 외인을 대하는 방식을 무력에서 회유로 바꾼 겁니다. 이미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쪽이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왕조의 외교 정책이 대일 외교 정책이 이제 회유, 통교, 통제 정책으로 변해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1407년경부터의 포소의 개항. 그리고 이제 삼포제도를 확립해서 통교를 하게끔 해주고. 외구의 침략이 사라지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안정됩니다. 전에 없던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대일 외교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는 문제였죠. 여기서 이해의 능력이 또 한 번 발휘됩니다. 이해를 통해 스시마 도주는 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덕분에 외구를 통제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죠. 이해가 스시마를 자주 방문하게 된 데는 외구 통제 이외에도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외구에게 잡혀간 조선인들은 유구국, 즉 현재의 오키나와까지 팔려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14살에 팔려갔다가 21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경우도 있었죠. 유구국은 일본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곳이라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누가 유구국까지 가서 포로를 데려올 건지를 두고 대신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구국은 가는 길이 험하고 사람을 보내면 드는 비용이 많으니 파견은 하지 않은 게 옳은 줄로 아오. 허나 유구국에 있는 포로들은 고향을 그리워할 터. 어찌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기를 꺼리겠소이까. 주상께서도 포로들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시지 않소이까. 아니 그럼 말리나 되는 바닷길을 누가 간단 말이요? 다녀오는 데만 반년이 걸리는데 에이, 난 사양하겠소. 늙음하게 병이라도 걸리면. 아무래도 일본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구국엔 제가 다녀오겠소이다. 듣자 하니 외인들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라던데 조선에서 왔다 하면 위험하지 않겠소? 옳지. 근본을 모르는 자들인데 해코지라도 당하면. 꼭 그렇지는 않소이다. 내가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녀온 결과 조선의 우호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네 뜻이 그러하니 내 주상께 아뢰리다. 허나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될 듯하오. 결국 유구국으로 가게 된 이에 유구국에 파견된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교관이었죠. 이에는 유구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다니며 700명에 가까운 포로를 데려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해의 인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협상 당사자로서 이해가 그만큼까지 장기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로 세완의 공을 인정받아 지금의 차관보에 해당하는 종이품 동지 충주원사에까지 오르는 이에 아전 출신이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삼포의 개항으로 외인들이 늘어나자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심한 밤에 몰래 들어와 밀매 또는 도둑질을 하거나 국가 기밀을 빼내어 누설하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등 치안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선 문인제도를 실시합니다. 문인이란 외인이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는 일종의 통행증명서죠. 조선 조정에선 문인 발행권을 스시마 도주에게 부여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대마 도주에게 문인 발행권을 주어서 대마 도주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마 도주는 문인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도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의도, 대마도주의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문인 제도는 강력한 외인 통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 수가 줄지 않자 이해가 해결에 나섭니다. 외구의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몰래 들어오는 외인의 수가 늘어 걱정입니다. 무슨 대안이라도 있으모니까? 해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세견선 수를 연간 50척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 조선에 머무르는 외인들의 체류 기간도 20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시마는 조선 무역을 독점하는 권한이 있으모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을 내달아 손발을 묶어 놓으면 우리 가문의 입지가 크게 약해지모니다.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오. 배의 수가 정해지면 아랫사람들은 조선에 갈 기회를 얻기 위해 도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오.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니겠소. 약조만 한다면 조정에선 매년 쌀과 콩 200섬씩을 하사할 예정이요. 막강한 권력에 넉넉한 식량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곳 사람들 모두가 도주를 우러러 볼 것이오. 오호, 과연 그럴듯하모니다. 이때 이해의 활약으로 맺어진 것이 계해약조입니다. 계해약조 체결은 조선 외교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죠. 외교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고 이는 대일 외교의 기본이 됐습니다. 대일 외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해는 조선 초기 6차례에 걸쳐 통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이 정사가 아닌 부사의 직책으로 파견되었다는 겁니다. 정사는 이제 고위직 관료로서 그 사람은 일본에 대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 고위직 관료로서 임명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일본의 이제 일회성
그런 사행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정사가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그 부사는 그 사행 실무의 발견 또 대일 교섭에 능통한 그런 그 실무적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이해는 뭐 그 당시에 대일 관계에서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행에서 부사로 수행해서 그 전문가적 그 능력을 10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의 외교 능력이 10분 발휘된 계해약조 이후 외구의 침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오랜 기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안정적인 조일 관계를 이끌어낸 이해. 조선과 일본이 함께 살 길을 모색했던 이해. 이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외교관 이해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는 43년 동안의 외교관 생활 중에 40여 차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다녀오는데 평균 6개월로 계산하면 약 20년을 외국에 나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랜 세월 목숨을 담보로 외교 활동을 한 것은 일본통이라는 자부심과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이해야말로 조선 외교의 황금기를 이끈 대일 전문 외교관이었습니다.